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6월 11일 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해 광주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가연성 쓰레기를 고체 연료로 만들어 처리하는 정책이 주민들의 반대로 벽에 부딪히면서 쓰레기 대란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5.18과 관련된 전두환 씨 재판에서 헬기 사격에 대한 추가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헌혈을 하기 위해 줄을 섰던 시민들에게까지 헬기 사격이 가해졌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어제 광주에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광주 지역의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도 쟁점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폭을 둘러싸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소비 위축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노사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들어 소비가 위축됐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자 측은 법과 제도의 문제라며 맞받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어쩌면 재건협회 중앙회 청년 마옥천 일자리를 부회장입니다. 줄이고 경기 침체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경기가 나쁜 건 최저임금이 올라서가 요양서비스노조 광주지부 아닙니다. 박선희 법과 사무국장입니다. 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최저임금에 대한 해법도 달랐습니다. 사용자 측은 업종별 차등 적용과 함께 최저임금이 이미 10,000원을 넘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며 노사의 자율에 맡겨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저한에 광주 경영자 총협회 김정훈 본부장입니다. 가이드라인 정해주시고 그 이상의 임금 인상은 노사 자율로 맡기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노동자 측은 산입 범위를 조정해 10,000원을 맞춰 노동자를 2번 죽였다며 시간당 10,000원의 최저임금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학교 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 한여민 지부장입니다. 그런데 이도 모자라 최저임금 산입법 확대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또 실버고용제 도입과 근로감독 강화, 사용주에 대한 조세 경감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광주 공청회에 이어 오는 14일 대구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들은 뒤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주 지역 쓰레기 대란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각할 수 있는 폐기물을 고체 연료로 만들어서 나주 열병합 발전소로 보내야 하는데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1년 6개월 동안 고체 연료 생산이 중단된 겁니다. 광주시는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장성의 한 물류센터에 파란 천막으로 쓰여진 물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을 고체 연료로 만든 이른바 SRF 더미입니다. 6만 7천 톤가량의 SRF 연료가 이곳에 보관돼 있는데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나주 열병합 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1년 6개월 이상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갈 곳 없는 가연성 폐기물이 모두 광역 위생 매립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SRF 시설을 가동하던 2017년 하루 평균 324톤이었던 매립량이 SRF 생산 중단으로 무려 2배나 늘었습니다. 광주시는 하는 수 없이 지난달부터 종량제 봉투를 제외한 가연성 폐기물의 매립장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러자 폐기물 처리 업체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업체 측은 톤당 3만 8천 원을 주고 폐기물을 처리해왔지만 위생 매립장이 아닌 민간 소각장에 맡길 경우 처리 비용이 5배 넘게 더 들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을 재활용 유지를 폐기물 해야 처리 되나 업체 박찬익 그런 사장입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딱히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고 지자체에서도 처리비를 달라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니까 민간 업체다 보니까 경영난이 심해진 폐기물 처리 업체들은 수거를 거부할 움직임조차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전국적인 SRF 반대 추세로 정부가 SRF 정책을 축소하기로 해
광주시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SRF를 정종임 발전하는 광주시청 그런 발전소가 많이 자원수납과장입니다. 있어야만 이게 더 여러 군데 수요도 보낼 수 있고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데 결국 그걸 가동할 수 있는 발전소를 참여가 없다는 것은 그 여건들이 안 좋아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책은 저희한테 좀 불리한 그런. 결국 가연성 폐기물을 고체 연료로 만들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던 환경 정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광주 지역 쓰레기 대란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전두환 씨 재판이 어제 광주에서 이어졌습니다.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했던 시민들의 법정 증언이 이어졌는데요. 헌혈을 위해 병원을 찾은 시민들에게까지 총을 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당시 광주 기독병원 간호실습생이던 최윤춘 씨는 39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헬기가 낮은 고도로 병원 쪽으로 오더니 헌혈을 위해 줄 서 있던 시민들에게 사격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위협 사격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총을 맞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쐈어요. 헬기 사격 목격자 최윤춘 씨입니다. 사람들한테 쐈어요. 누가 봐도 사람한테 쏘는 거예요. 탕탕탕 쏜 겁니까? 따다다다 쐈죠. 따다다다. 증인으로 참석한 6명의 시민들은 헬기 사격을 봤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전두환 씨의 회고록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증인들이 헬기를 목격한 때와 장소는 전남 도청 앞 집단 발포 직후인 5월 21일 오후 2시를 전후해 광주 동구와 남구 일대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중에서 총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5.18 유족 회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헬기에서 나요. 그래서 나무 밑으로 뛰었어요. 뛰어가지고 숨어가지고 있다가 이번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은 전두환 씨는 변호인을 통해 헬기 사격 현장 검증을 해보자고 요구했습니다. 그 좁은 벽 안에 전두환 씨 법률 대리인 50개의 탄원이 변호사입니다. 밀집되게 나와 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그 점을 밝히기 위해서 실제로 헬기에서 사격을 해보자는 거죠. 재판부는 헬기 사격 현장 검증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하겠다면서 다음 재판에도 증인 신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다른 변수가 없을 경우 이르면 오는 9월이나 10월쯤 전두환 재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6월 민주항쟁 32주년을 맞아 광주에서도 시민과 함께하는 기념식과 시민 대행진이 진행됐습니다. 6월 민주항쟁 32주년 광주전남 행사위원회는 어제 저녁 빛고울 시민문화관에서 민주주의 100년 그리고 1987을 주제로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기념식 참가자들은 5.18 민주광장까지 민주시민 대행진을 하며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남북평화, 5.18 진상규명, 적폐 청산 등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여수 이순신 광장 거북선 조형물 추락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부서진 나무 조각을 수거해 정밀 감식을 벌이는 등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2014년 2월 거북선 조형물 설치 당시 설계상의 안전 문제는 없었는지 여부와 여수시가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순천의 아파트 성폭행 살해범을 사형시켜달라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올린 국민청원이 일주일 만에 21만여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습니다.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전자발찌까지 찾던 전과자가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범인을 사형시켜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 17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죠.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지식 기반 사회를 이끌어가는 조선대학교 대학원. 글로벌 역량을 갖춘 국제 전문가, 창조적 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 첨단 산업 분야의 고급 인재 양성의 요람. 조선대학교 대학원이 6월 20일까지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조선대학교 대학원 608-5038.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시민 탄압을 요구했던 그 지시를 거부했던 당시 전남경찰국장 고 안병화 치안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광주 시민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의인이자 또 영웅인데요. 그의 자녀, 유족들은 긴 시간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병화 치안감 가족이 이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도 초대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궁금한데요. 고 안병화 치안감의 셋째 아들 안호재 씨와의 인터뷰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선대학교가 교육부 대학평가에서 정원 감축이 요구되는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이후에 조선대 법인이사회가 지난 3월 자율개선대학 탈락의 책임과 리더십 부재 등을 이유로 강동원 총장을 전격 해임했었죠. 그러나 지난주에 교육부가 조선대학교 법인이사회의 총장 해임은 부당하다면서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교육부 결정에 대해서 강동원 총장의 생각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음식의 기본을 이루는 것 바로 김치인데요. 우리 지역은 광주 김치를 산업화 또 세계화하기 위해서 세계 김치 축제 행사를 비롯해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데 비해서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김치 종주 도시로서의 위상에 물음표가 지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문제를 지적한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청원 연결해서 현재 광주의 김치 산업의 문제점 들어보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제1풍경체. 이제 광주 북구의 풍경을 바꿉니다. 새로운 중심에서 만나는 1556세대 프리미엄 대단지 제1풍경체 센트럴파크. 광주의 변화는 풍경체로부터. 6월 오픈 예정. 1899-2195 제1건설.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 6월 오픈 예정. 062-223-0002 진아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 건설이 시공합니다. 롯데하이마트 광주 전남 상반기 최고 79% 세일.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고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신 에어컨, TV, 냉장고 등 단독 결산 특가. 여기에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상품권 추가 혜택까지. 가격만큼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이마트로 가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 소식 있습니다. 비가 오면 바퀴의 수막 현상으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질 수 있는데요. 브레이크는 여러 번 나눠 밟아 정차하는 게 좋고요. 안전거리는 더욱더 신경 써서 확보하셔야 합니다. 재봉로 동부서방서 사거리에서 중앙초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1, 2차로에서 승용차 간 사고 발생했고요. 이로 인해 통행이 어렵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등대로 선운 지하차도에서 GS 백암주유소 방향으로 지나는데 6분 소요됩니다. 상무대로의 교통량 많습니다. 화정역에서 쌍촌역 방향으로 밀리고요. 이어지는 구간들 서행 흐름 보입니다. 광주 교육대학교에서 서방 사거리 방향으로 정체되고요. 무등도서관 사거리에서 무능지구 입구 사거리 양방향으로 밀려 지납니다.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7도, 습도는 99%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1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시민을 향한 살상명령을 거부했던 고 안병화 치안감. 그런데 그 유족들이 긴 시간 명예회복과 보상 문제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송이 모두 마무리된 상태라고 합니다만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겪어있던 어려움, 힘들었던 점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고 안병화 치안감의 삼남 안호재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황동현의 시선집중 애청자님들 반갑습니다. 네, 지난 5.18 즈음에 인터뷰하고 또 1년 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요즘 5.18 관련 전남 경찰관 역할 이야기를 강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병화 치안감 기념사업회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님의 어떤 공적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는 활동들을 계속하고 계시네요. 네. 네, 어머님도 그때 같이 뵀었는데 연세가 상당하신데 지금 건강하신가요? 네, 어머님이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셔가지고 네. 지금 나이에 비해서 아주 정정하십니다. 네, 결국 마음이 좀 안정되셨다는 것은 아버님의 그때 어떤 그 역할들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인정을 좀 받으면서 그래도 좀 더 심리적 안정을 찾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안병화 치안감과의 인연, 5.18 민주화 운동과의 그 인연은 뭐 작년에도 좀 이야기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짧게 어떤 인연을 갖고 계시는지 아버님과 5.18 민주화 운동과의 인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볼 때는 아버님은 80년 이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공직자의 명예를 이제 목숨 걸고 지키신 경찰 공직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공직자로서의 양심적 저항권을 그 당시에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어떤 지시 이런 부분들을 따랐으면은 그 이후로 출세길이 열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거부하고 광주 시민들의 생명과 목숨을 지키는 역할을 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정말 그게 의미 있는 그런 행동이신데 그때 이후로는 끊임없이 이 50 정부 또는 뭐 노태우 정부 이렇게 노태우 정부로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녹록하지 못한 그런 힘든 삶을 좀 사셨을 것 같아요. 그 과정도 설명을 간단히 좀 해주시겠어요? 아버님은 이제 병고에 힘들어하셨지만은 이제 네.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에 안고 계신 게 있었어요. 네. 경찰에 힘이 없어서 광주 시민을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하셨다. 그 다음에는 나를 무조건 따르던 부하분들을 네. 지켜주지 못하셨다. 그리고 집안의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셨다. 그걸 마음에 안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정의로운 선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 때문에 결국은 힘든 삶을 사셨고 그다음에 자녀분들 우리 한호재 선생님을 비롯한 자녀분들도 생활이 그렇게 편하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좀 상당히 이제 변화되는데 적응하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님이 그렇게 무능한 공직자로 남았다는 거, 그거 네. 명예 회복하는 그 길이 너무 좀 힘들었습니다. 네, 그 과정 5.18 당시 아버님이 5.18 이후에 해직당하고 그랬을 때 우리 선생님의 나이는 몇 살 정도셨죠? 그 당시 이제 대학 2학년생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후로 그러면은 뭐 취업이나 모든 과정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으셨겠네요, 선생님께서도. 네. 네. 제일 큰 건 아마 정신적인
적응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이 이중 보상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이 광주시와 소송을 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어떻게 결론이 났고 어떤 이유 때문에 소송을 하셨던 거죠? 그 이제 소송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모든 거를 이제 패소했는데, 네. 요건 이제 짧은 시간에 좀 설명드리기가 좀 힘들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 판결은 유족으로서는 도저히 좀 받아들이기에 이해가 가지 않는 네.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에서 실은 이렇게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본인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이 유족들과의 소송에 주체했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가족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가족으로서. 그걸 이제 생각해 보면은 왜 바른 일을 한 공직자는 언제나 피해를 봐야만 하는지 그 점은 몹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광주시에서 이런 부분들 좀 더 적극적으로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 도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함께 그런 분들 만들어가지는 못할 상황이지만 어떤 법률적인 근거나 이런 것만 가지고 소송을 하고 또 이중지급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 이 과정은 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데 광주시에서 이런 것들을 좀 풀기 위해서 유족들과 협의를 좀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광주시에 이제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80년 5.18 관련해 전남 경찰관들의 이제 공적을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러나 80년 전남 경찰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단 한 번이라도 하셨는지 그거는 좀 묻고 싶습니다. 광주시가 우리 그 당시 광주 시민들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우리 안병화 치안감을 비롯한 경찰 그 당시 경찰분들의 분들에 대해서는 고마움이나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네, 사적으로 몇 번 들었을 뿐이지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저희 집을 들어간 어떠한 그 유족들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 보상 문제를 가지고 소송전까지 하시게 된 거네요. 네. 네. 이번에 5.18 39주년 이 기념식에도 이 유족들 분들께서 초대를 못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 가장 초대를 받아야 될 큰 대상 중에 한 분이시고 기념식 중심에 있으셔야 될 텐데 왜 초대를 못 받으셨죠? 제가 이제 초청 받지 못한 사유는 제가 아직 연락받은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지인을 통해서 광주시가 사과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저는 5월 18일 날 광주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5.18 행사 이제 불초청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네. 이제 행사에 참석하러 멀리서 온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뭐 광주의 딸이라 불리는 이제 차명숙 동지, 네. 그리고 김사복 큰 아들이신 김승필님, 그리고 이제 광주 많은 분들이 그 사연을 알고 같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구모역에서 급히 행사를 하나 준비해서 같이 했습니다. 네. 예, 그 행사 여보세요? 센터 네. 분 그 기념비를 갔었는데 네. 그게 바로 정화조. 여보세요? 그래. 네. 네, 전화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주세요. 그 당시 차명숙 씨나 여러분들이 그 5.18 기념식에 우리 안병화 치안감의 자녀분인 우리 안호재 선생님께서 참석을 못하신 걸 알고 이 구모역에서 함께 좀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때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 위리겐 힌츠 펜터 독일 기자분 그 기념비가 있습니다. 네. 거기 갔더니 정화조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안 봐서 그동안 몰랐는데. 기념비가,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님의 인연으로 이제 광주를 이제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이제 사제에 술도 올리고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저 때문에 그 본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저와 같이 동행해 주신 이제 그분들에게 네. 감사하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광주가 이렇게 광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따뜻하게 껴안고 함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죄송스러운 마음인데요. 그 광주시 그리고 정부에 바라는 바가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인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건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80년 광주에서는 수많은 피해자분들이 계십니다. 아직도 고통 속에 살고 계시고요. 그러나 이제 그 반면에 80년 광주에서는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근데 광주시에서는 그분들을 너무 잊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5.18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그 뜻을 계속 기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 유가족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광주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가 조선대학교 법인이사회가 내린 강동원 총장 해임에 대해서 부당하다면서 취소 결정을 최종 내렸습니다. 그러나 조선대학교 이사회는 대학 구조 개혁과 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모두 적법한 조치였다면서 법률 검토를 거쳐서 행정소송에 나가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교육부가 내린 결정을 다시 이사회가 이렇게 행정소송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강동원 총장 입장을 직접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이 굉장히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교육부가 이 강동원 총장의 해임에 대해서 부당하다 이렇게 취소 결정을 최종 내렸습니다. 어떤 소회가 드시나요? 무엇보다도 우리 학내의 그 어른들의 갈등과 소통 부재로 이런 사태를 만들게 돼서 우리 학생들이 첫째 미안하고요. 그리고 학부모님들 또 우리 대학을 졸업한 30만 조선대학교 동문들 그리고 조선대학교를 그동안 사랑해왔던 시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구독의 서치로 생각됩니다. 네. 이번 기회로 제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성찰하고 절치부심해서 절차 탕마해서 대학을 안정시키고 100년 대학의 그 초석을 만드는 데 다시 기여하는 기회를 삼겠습니다. 네. 지금 이사회에서는 우리 강 총장님을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한 책임 또 뭐 리더십 부재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해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취임한 이후로 이제 평가를 받게 됐는데 사실은 이게 그 2015년, 16년, 2017년에 대한 교육 성과 평가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증빙 자료를 중심으로 정량적인 정성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 제가 이제 취임을 2016년 후반기 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단기적 시간 속에서 이러한 성과를 내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교육이라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조선대학교 900여 명의 교수라든가 400여 명의 직원들에 의해서 함께 이루어진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저에게 그 100% 책임을 지어가지고 생명을 삼아서 한 사람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발상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금할 수 없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 많은 또 지적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조선대학교의 문제는 총장 한 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사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의사결정 기관이 있는데 그런 결정 기관들이 문제가 있다면 함께 고민해야 되고 책임을 나눠야 될 부분이지 한 사람에게 모든 부분들을 몰아서 희생양으로 삼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사회는 네, 말씀하십시오. 사실 이제 이 교육 문제가 사실 우리 조선대학교가 73년의 지금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연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이 뭐 30위권 전후를 지금 달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교육 부분에서는 이 지방대학이 갖고 있는 많은 좀 문제점과 한계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심도 있게 보지 못했던 학생들의 이 교육 역량 강화 부분을 새롭게 점검할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가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네. 사실은 이런 과정이 조선대학교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하늘의 명예라 볼 수 있는 좋은 새로운 기회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와 기회는
보는 각도와 방향에 따라 상당히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결국은 역량 강화 대학으로 지정이 된 분류가 된 부분들을 가지고 조선대학교를 새롭게 개혁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부에서 이런 갈등이 먼저 만들어진 것이 좀 안타깝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역량 강화 대학에 이번에 이제 분류됐지만 네. 과거에 이제 원광대학은 재정지원 대학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리고 네. 강원대학 국립대학인 강원대학도 재정지원 대학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겪었지만은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지금 역량강화대학이 지금 저희들이 분류됐지만 앞으로 한 2년 정도만 있으면 또 새로운 평가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교육부를 좀 강화할 수 있는 네.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총장님께서 지금 뭐 교육부에서 이사회 결정이 잘못됐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총장의 주의를 다시 되돌려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법적으로는 총장의 지위를 다시 되돌려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조선대학교 이사회에서는 그 당시 총장의 해임 결정이 적법한 조치였다. 행정소송까지 가겠다. 이렇게 또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총장의 그 도의적인 책임을 법적 책임을 지금 묻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교육부에서 보는 부분은 이러한 절차는 적법하다 할지라도 사유가 이렇게 그 총장을 해임하고 직위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고 지금 보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사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교육의 어떤 모형들이 지금 사립학교법이라든가 교원, 지향상 및 교육활동보호 특별법 그리고 고등교육법 이런 걸 준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률적 판단에 따르면은 절차는 모를지라도 절차 과정 중에 적용된 사유가 부적합한 이유로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총장의 복귀를 하실 의사가 있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직무에. 저는 네. 제가 사실 임기를 2년도 못 채운 상태에서 이런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임기가 지금 언제까지신가요? 내년 8월 말까지신가요? 정상적으로는 2020년 내년 9월 23일까지가 저에게 주어진 임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사회가 행정소송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대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또 갈등들이 있을 텐데 혹시 이사회 행정소송이 시작되면은 법률적으로 총장 복귀가 좀 어려워지시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이제 아직 앞으로 2월 20일 이사회가 잡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이제 심도 있게 논의할 거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대학의 이사회는 교육부로부터 파견된 임시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임시사 임기가 금년 12월 13일까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마치 이제 교육부로부터 파견된 이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한다는 점, 그리고 제한된 임기, 금년 12월 13일까지를 임기하고 있는 임시사들이 소송 2년 정도 걸릴 소송을 과연 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와 함께 이제 심도 있게 허심탄회하게 좀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총장을 복귀한다는 것은 교육부 절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순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더 이사님들과 깊이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 가지고 내부적인 어떤 갈등들이 계속 표출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봉합하고 조선대학교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된 청사진을 좀 만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가 바로 지역민들의 바람일 텐데 관련해서 총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더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이러한 갈등 상태가 한 7개월 이상 지속됐고 네. 현재 지금 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지금 6개월을 넘었기 때문에 대학의 명예라든가 이미지 부분에서 많이 지금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갈등 봉합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사님들이 행정소송한다면 또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런 부분에 좀 더 마음을 열고 네. 심탄하게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조직 내부에 이 조선대학교 내부에 여러 또 이해
당사자들 또 단체들이 좀 있을 텐데 그런 어떤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실 의사도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현재 저희 조선대학 상태가 비상 상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비상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가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한 발자국씩 물려서 조선대학교의 안전과 100년 미래 발전을 위한 그 협의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대타협과 같은 모형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대학교 안전과 100년 미래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앞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네, 조선대학교가 더 이상의 갈등을 좀 봉합하고요. 제대로 좀 미래를 고민하는 그런 조선대학교의 멋진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대학교 강동원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도의 일상은 작품이 됩니다. 중해공원과 비엔날레 문화라이프. 미래도의 입지는 예술이 됩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우남 재개발 프리미엄. 기대하세요. 6월 중해공원 모아 미래도의 프리미엄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062-372-2001. 모아 종합건설. 마루하면 정상이잖아요. 요즘 여자들 마음 사로잡은 중해 마루일이 인기라고 합니다. 첨단에 이어 생활의 가치가 시작되는 곳. 광천 중해마루일 센터미 5월 24일 오픈합니다. 문의 광주 352-4500번.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93.5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음식이 바로 김치인데요. 광주시는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광주 김치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위해 투입하는 막대한 예산에 비해서 또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관련 내용 주장한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광주 음식의 가장 기본이 젓갈을 바탕으로 한 이 김치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광주 김치의 우수성이랄지 광주 김치가 갖고 있는 의미를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이 광주 문제가 아니라 이 김치는 네. 2001년도 우리나라 최초로 이 코덱스, 그러니까 국제식품규격위원회죠. 이 코덱스에 채택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유네스코에 우리의 이 김장 문화가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명실공히 한국인 김치 종주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 광주시는 이를 계기로 해서 1994년도부터 2019년 올해까지 26년째 김치의 역사와 문화, 이 다양한 김치로 만든 음식들을 한 곳에서 보고 맛볼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는데요. 네. 또한 광주시는 이 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10년 광주 김치타운을 비롯한 김치 박물관을 개관하고 이어서 세계 김치 연구소 설립을 통해 이 김치 종주국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네. 현재 이 김치 산업은 이용섭 시장이 이끄는 민선 7기에서도 주력 산업으로 굉장히 좀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죠. 어느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광주 세계 김치 축제 예산을 보면은 199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국비 9억 4천, 실이 186억 원을 포함하여 총 196억 원의 예산들이 투입됐고요. 이 투입된 예산들은 축제입니다. 네. 또한 이 김치 종주도시 이상을 위해서 김치 복합 이 테마파크인 이 김치타운
김치타운 조성에 약 346억 원, 김치연구소 유치 건립 182억 원, 그리고 광주 명품 김치화 사업 추진 사업으로 22억 원, 광주 김치산업 육성 8억 원, 김치온 부재료 생산단지 지원 1억 원, 김치산업과 관련하여 32억 원 정도 투입됐고요. 이 김치 전통 발효식품단지 조성으로 이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이 지금까지 약 836억 원의 예산들이 투입되었으나 예산 투입 대비 광주의 김치 산업은 26년째 육성만 하고 실제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0억이 넘는 돈, 정말 억억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투입이 됐는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리고 김치 산업을 한 지도 26년이 됐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김치의 위상이 멀다. 광주 김치가 좀 갈 길이 멀다라고 지적하셨는데 그 이유, 이런 지적을 하시게 된 이유도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올해까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6년째 김치 축제를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4년 문화체육부가 선정하는 이 가장 낮은 등급 이 유망축제마저도 탈락을 했고요. 또 광주 김치는 이 생산량과 수출량이 이 전국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치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영세하고 이 중국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에 밀려서 수출 여력이 없고 이 가격 경쟁력에서도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 김치 생산량을 보면 전국 생산량의 이 45만 톤의 1.2% 정도인 약 5천 톤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수출은 이 전국 2만 5천 톤의 0.03% 약 8톤 가량을 수출하고 있는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게 광주 김치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금 환경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지역의 김치업체 대부분의 업체들이 1톤에서 3톤 정도를 생산하는 이 영세한 업체이고 수출 여력이 없고 가격 경쟁력 또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국내 대기업의 해외 공장 진출 및 수출로 이 광주에서 이 소규모 업체는 수출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다시 말해서 1kg의 김치를 수출 단가를 본다면 수출은 4,000원의 원가가 되는 데 비해서 이 수입은 600원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 수입해서 공급하는 것이 이 원가 절감에 도움되고 이익이 많이 남는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실은 이런 지금 광주의 김치 이런 회사들이 영세하다. 그리고 지금 수출하는 것은 단가가 비싸고 수입하는 게 훨씬 싸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랫동안 26년 동안 그런 환경에 대한 분석 그리고 대응 전략들을 짜왔으면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런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여러 가지로 이 아쉬움이 좀 많습니다. 김치박물관 이 성과 지표 자료를 보면은 2017년도에 11만 1,000명이 김치박물관을 찾았고요. 2018년도에는 이 10만 1,000명 정도를 방문해서 이 방문의 수가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이 김치 축제기간에는 많은 시민들이 이 김치타운을 찾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방문의 수는 늘어날 수가 있지만 이 축제를 제외한 평일과 주말에는 이 시민들의 호응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는 그렇게 반증이고요. 또 광주 김치공장의 이 업체들을 보면은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이 사용료 체납으로 인해서 이 사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가 2곳이나 됩니다. 광주 김치타운 내 이 김치 공장의 경우에 운영업체가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서 사용 허가가 취소됐다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요. 운영의 어떤 전반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어떤 그 시의 이 관리 감독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치타운을 운영하고 또 있을 텐데 그런 김치타운 운영도 그럼 제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겠네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김치타운 문제에 있어서의 한계점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26년 된 그리고 김치 축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김치를 보급하고 세계화시키겠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환경은 굉장히 지금 열악함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광주시의 이 김치에 관련한 어떤 행정의 한계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 국내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중국산 어떤 가격 경쟁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이 생산량이 2톤 이내의 어떤 이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이라는 것이고요. 네. 또 이렇게 2010년도부터 완공된 김치타운 내 김치 가공 공장이 네. 이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차인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적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이렇게 광주 김치의 브랜드라든지 어떤 이 상품화가 부족했다는 것을 주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엔 또 김치타운에 입점해 있는 그 회사가 굉장히 어떤 위생 상태가 불량해서 지금 뭐 학교에 이렇게 납품하는 업체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는데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질문했던 내용인지라 네.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이 김치에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새로운 어떤 산업 방향성을 좀 고민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 김치와 관련된 어떤 시행정 그다음에 전반적인 환경이 어떤 식으로 좀 변화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한 말씀해 주시죠. 예, 김치 산업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물론 이렇게 김치의 가장 기본은 맛의 차별화거든요. 맛의 차별화와 이 브랜드 전략을 저는 다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서 생산되는 이 상업용 김치와 가격 경쟁을 하지 말고 네. 이 차별화를 통한 이 글로벌 시장에서 고급 김치 광주만의 새로운 네네. 전략, 광주만의 새로운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대만이나 베트남, 유럽 등지에서 김치 시장은 굉장히 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 현실 반영할 수 있는 김치 산업 전략을 재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김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의회 정무창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서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목포시민신문 류용철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말에 목포시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서 또 뇌물을 정규적으로 상납받아보다 적발이 됐는데요.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인데요.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목포시 공무원 계장이요. 업무와 관련된 그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서 긴급 구속됐습니다. 수년 동안 3,600만 원 뇌물을 받아왔다고 시인했다고 하는데요. 네. 검찰이 41억 원의 이전비를 받아서 대양산단 인근 지역으로 이전한 목포 도축장에 대해서 1년여간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네. 그 뇌물을 정기적으로 공무원에 계속해서 건네줬다는 사실이 드러났던 것이죠. 네. 구속된 그 공무원은요, 지난달 31일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풀려나기는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뇌물을 상급자에게 상납했다고 진술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요. 네. 공직사회가 아주 심하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3천여만 원을 그 상급자에게 인사비로 전달했다는 사실이 퍼졌는데요. 네. 지역사회에서는 공직사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지금 이야기 나온 부분들이 계속 더 밝혀진다면 더 큰 문제가 더 확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네네. 도덕성이 요구되는 이 공무원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라 또 지역에서는 더 술렁거리는 소리가 클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황을? 네, 그렇습니다. 목포 도축장은요, 이전 사업을 올해 초부터 했습니다. 이전 사업에 관련해서 목포시 의원과 공무원이 서로 짜고 불법으로 건축 허가를 내줬다가 구속된 사건인데요. 네. 지난해 목포시 의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건축사를 통해서 설계 계약을 맺었다가 구속됐다가도 풀려나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유로 지난 4월에 지방선거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기도 했죠. 시의원을 도와서 공무원 3명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지난 1월 1심이 선고가 됐는데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거액의 벌금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목포시가 2002년 공업지역으로 그 공동주택 용지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 변경한 잘못된 도시 행정으로 네. 41억 원의 그 시민 헬스를 이전비를 지원한 것도 모자라서요. CEO는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 계약을 따내고 공무원은 그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도록 서류도 조작해주고 급기야 관리감독 공무원은 뇌물까지 챙겨온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네. 목포 시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목포 도축장 업자를 배불리고 CEO과 공무원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갈 때 목포시 감사 시스템은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허탈감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이죠. 도축장이 어떻게 이전 비용으로 41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큰 돈을 목포시로부터 받을 수 있었을까 의구심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답답한 실정인데요. 네. 2002년까지 그 이야기가 좀 올라갑니다. 현재 고인이 된 민선 1, 2기 권희담 전 목포 시장님이 계신데요. 네. 임기 말에 석형공단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해버립니다. 네. 네, 당시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했지만 어찌된 일이니 도시계획은 변경이 됐죠. 네. 그럼 민선 3기 곧 전태용 그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2017년까지 목포 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김호남 근하건설 사장이 이곳에 대규모 임대아파트를 짓습니다. 네. 건축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도축장과 사료공장이 인근에 있어서 대규모 민원이 예상돼서 건축 허가가 몇 차례 반려됐지만 아파트 건립은 승인이 됩니다. 네. 주민이 입주하고 민원을 들끓었죠. 그리고 민선 5기, 6기 때 주민 민원 해결을 핑계로 41억 원의 이전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행남사의 그 도자기 공장도 옆에 있었는데요. 네. 그 공장도 이전하는데 목포시가 도시행정 책임을 물어서 20억 원의 이전 비용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이곳에는 공업시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과 사업체 간의 갈등이 아주 표출되고 있죠. 네,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는 그 지역의 개발과 관련해서 논란이 일어나는 아주 전형적인 형태인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에는 또 다른 민원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도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전 비용을 지급하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요. 이 공업지역에서 갑작스럽게 바뀌다 보니까요. 민원들이 아주 들끓습니다. 이곳은 아무리 대쪽 없이 그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학교 부지가 없어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섰는데요. 네. 입주민들이 민원으로 목포시는 자연 녹지에 초등학교를 2006년에 개교를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했던 이곳에 또 다른 민원이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네. 이젠 초등학교 담장을 사이에 두고 자동차, 도색, 수리, 부품 교체 이 등을 전문으로 하는 공업사가 들어서면서요. 네.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네. 학부모들은 비산먼지, 소음, 폐수, 토지오염, 악취 이런 데 우려된다면서 목포시에 공업사 건축 허가를 불허를 요구했는데요. 목포시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며 학부모들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당초 목포시가 초등학교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목면 소리를 하는 것이죠. 들어보니까 총체적 행정의 부실인데 왜 이런 네네. 행정이 발생했는지 그렇다면 책임 당사자들은 어디로 간 건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아유, 그러니까요. 네. 당시 정책 위반자들은 모두 목포시 행정에서 사라졌습니다. 민원이 들끓지 뻔히 알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요. 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또 공업지역에서 입주했던 공장은 이전을 하든지 말든지 이전을 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매달리면 시민 헬스를 이전 비용 지급하고 이런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현재 목포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곳 행정 석형 공장에 들어섰던 공업시설 한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그 여론도 좀 시민들 사이에서 많은데요. 네. 목포시는 허송세월입니다. 지역에서 미분양으로 1,865억 원의 혈세를 그 미분양 대금으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곳 공업시설들이 대양산도로 이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네. 그 길도 열어주지 않고 있죠. 그 목포시가 도시 민원 해결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서 꼭 실현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는데 목포시는 그것도 묵묵부답입니다. 참 목포시가 풀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건 말고도 목포시 공직자들의 또 각종 비위로 검찰에 현재 공직자들이 소환돼서 조사받는 경우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목포시 도시재생과의 대표적인데요. 손혜원 의원 연초에 손혜원 의원 특혜 검찰 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4개월째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공무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불려다니면서 받고 있습니다. 특별한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닌데요.
시 행정의 동력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실제 그 선창지구, 선산동 등 1천억 원대 도시 재생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담당 부서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업은 터지기만 합니다. 네. 또 그 최근에 그 청년 창업 행정소송 패소해 가지고요, 사법적 절차에서 인한 목포시 행정이 전문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네. 또 뭐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죠. 이번 공무원 구속과 공문서 위조 사건, 목포시 행정에 너무도 불법이 판치는 거 아니냐, 안타까운 심정이 들 뿐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포 시민신문 류영철 국장이었습니다. 출근길 조금 쌀쌀합니다. 곧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는 오늘 오후까지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하늘이 흐리고 비가 내려서 날은 덥지 않겠습니다. 한낮 기온 22도를 보이며 선선하고요. 비온 뒤라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단계를 나타내며 공기가 깨끗합니다. 비가 그친 뒤부터는 야외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9도, 습도는 99%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집값을 한눈에 광주 1등 부동산 어플 사랑방 부동산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Ready for Freedom Days? 오직 6월 한 달간 집 전차종 휴가비 지원. 그랜드 체로키 최대 1,300만 원 할인 또는 여행 바우처 제공. 어디든 자유롭게 떠나라. Freedom Days Jeep.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각은 8시 57분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스탠퍼드 대학교, 중국 중관춘의 칭화대학교 등 세계적 수준의 연구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광주 전남 에너지밸리에 설립될 한전공대. 대한민국 에너지의 핵심으로 태어납니다. 발견하고 탐험하고 연구하는 세계 최고의 인재가 모여 에너지밸리의 성공을 이끌어갈 새로운 동력. 2022년 3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특화대학이 될 한전공대 설립. 미래 에너지를 책임질 세계의 인재를 키워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전력공사, KB국민은행이 함께합니다. 광주 MBC 카자흐스탄 문화 탐방. 알마티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세계적인 소설가 해밍웨이도 극찬한 알마티. 차른 협곡의 웅대한 장광 속으로 만년설을 달리는 침블랏 스키장, 20쿨 호수 유람선 체험과 하루의 피로를 녹이는 유황 온천욕, 하얀 설원을 바라보며 즐기는 나이스샷, 골프 체험까지 노쇼핑, 노옵션, 온 가족과 즐기자. 카자흐스탄의 눈부신 매력 속으로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 226-6070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크레이지 팝팀에서 활동 중인 BMX 라이더 김희수라고 합니다. BMX 자전거는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점프해서 기물들을 넘고 다니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자전거입니다.
많이 다치고 내가 과연 이거를 넘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2번, 3번 일어서면서 하게 되면은 그 장애물을 나는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넘어갈 수 있다라는 성취감. 자신이 걷는 길이 항상 좋은 길만은 있지 않아요. 항상 고되고 힘들더라도 할 수 있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그걸 넘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청년 여러분들도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MBC가 청년들의 오뚜기 정신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